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노스 차트,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렇게 세 가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로 바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7,343달러, 주봉 차트고, 보시면, 이 50주, 초록색 50주 이동평균선과 이 검정색, 이제 100주 이동평균선이, 이때 이제 12월 초에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이때는 이제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되면서 50주 평선, 1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 한번 음봉 나오면서 깨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50주 평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주와 이 10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은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5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머물렀고 50주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러면 일단 순서는 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이제 순서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양봉이 마감되면서 이 빨간색 추세, 고점 연결한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지 그 부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위치가 결국에 이제 올해 3월달 이 위치 그리고 올해 10월달 이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때는 뭐 4,200달러 그리고 이때는 8,600달러, 8,700달러 그리고 지금은 이 7,700달러를 넘어가서 완전히 안착을 해줘야지 이 하락 국면 이제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린 추세선과 이 노란색으로 그린 추세선, 이 노란색으로 그린 추세선 위치는 지난번 이 10월 달에 저항 역할을 했던 이 8,600, 8,700달러 이 라인이 지금 이제 노란색 추세선과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돌파가 되면 완전하게 지난번 이제 시진핑 그때 발언 나오면서 슈팅 나왔던 그 라인 고점까지 돌파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이후에 이제 10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대세 우파가 이제 상승 우파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이 주봉 차트에서 큰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스토캐스틱 모양을 보면요 예전에 이스트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스토캐스틱에서요 주봉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약간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상태로 지금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이때 10월 달보다 지금 이제 위치가 더 낮은데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상승 다이버전스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스트지님이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선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이렇게 A, B, C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때도 여기서 이제 A, B, C파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와 이때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이제 의견 주셨던 게 이거였죠. 스토캐스틱에서 2016년도, 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주봉 스토캐스틱 이렇게 폭이 좁게 이렇게 진폭 자체가 좁게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2012년도, 13년도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은 2016년도, 17년도 모습보다는 2012년도, 13년도 이때처럼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었고 저도 이제 지금은 우선은 16년도, 17년도 가능성보다는 이 차트의 어떤 모습보다는 2012년도와 13년도 이때 이제 좀 크게 상승했던 이런 모습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때 이제 박빌부님 의견대로 이제 보고 있는 그 2012년도, 13년도 이때 모습, 2015년도, 16년도 이때 16년도 초 지금 위치가 이제 16년도 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16년도 초 또는 12년도 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에너지 밸류도 한번 고점 찍고 눌러준 다음에 아까 이제 스토캐스틱 보셨던 것처럼 뭐 오른쪽 엉덩이 약간 높은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차트를 혹시 이제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는지 그 사이트를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부분도 이제 공유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에너지 밸류 오실레이터 이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같이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2012년도 말 그리고 2015년도 말 15년도 말 이 위치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토캐스틱 차트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2012년도 이때 패턴이 좀 더 이제 비슷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은 사실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박스 안에서 갇혀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올해 3월 달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이때 보시면 그냥 저점 높이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을 그냥 끄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뭐 올라왔다가도 다시 이제 또 두들겨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때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의견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주 삼돌림이었나요? 의견 주셨던 게 뭐냐면, 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야지, 일단은 그래야지, 상승으로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보시면,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크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옆으로 눕기만 해도 우선은 이 51 이평선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현재 69.8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 상승 세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세기 이제 이탈한 이후에 한번 따라서 올라가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금 비트코인보다 올라가 주면서 우선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좀 비슷해 보인다. 물론 이제 뭐 이걸 비교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코스피 차트랑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비교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패턴 자체라든가 이 차트 모습이 좀 이제 비슷한 위치로 보인다,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코스피 차트와 유사하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것처럼 진행되다가 한번 이렇게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를 돌파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코스피 차트도 지금 이렇게 상승 쐐기에서 아래로 이탈되고, 이탈된 이후에 다시 한번 붙여서, 지금 이제 잠깐 일봉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 쐐기에서 아래로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추세, 이 고점 연결한 추세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120주 선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저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Q&A에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질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한 해 계속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고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계속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여전히 하락할 것 같이 보고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여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제 뭐 차트로도 그렇게 이제 보이긴 하지만, 차트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경제 상황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실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뭐 제 주변 뭐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에서 올라오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차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저점 연결한, 갑자기 코스피 차트 넘어갔는데 이 저점 연결한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 지금 채널 중심 맞고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2008년도 서프라임 이때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IMF 그 정도 수준에 맞먹는 이제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린 채널 바닥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그런 하락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고, 차트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도 그렇게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깐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리다가 코스피 차트 잠깐 넘어왔는데, 다시 이제 도미넌스 차트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여기서 이 상승 쐐기를 이탈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 다시 반등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게 이때 저항 역할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저항 역할을 하고 이렇게 저항, 그리고 이때 또 지지를 받았던 이런 라인 68.8인데, 이 68.8 이런 라인에서는 한 번씩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 주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 보셨던 것처럼 뭐 이 추세선 위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이번에 이제 비트 도미넌스 차트는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한번 꺾여서 내려왔다가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이제 꺾여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채널을 그렸습니다. 이 채널을 그렸는데 이 채널 바닥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왔고, 이 저점을 높이는 상태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도미넌스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이 고점 70.6을 다시 돌파해서 추세선 이 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물론 이제 채널을 깰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반등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깨면서 내려가진 않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잘못 위치를 파악했던 게 있는데, 이때 2017년도에 보시면요, 2017년도에 이제 이 도미넌스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쌍바닥 찍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때 이렇게 이때 한번 깊게 눌렀던 이제 이 모습을 이때 이제 이 위치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이 위치는 이제 이 중간에 약간 변동성 보였던 이런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채널 바닥 찍은 이 자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쌍바닥 찍고 저점 높이면서 반등 나왔던 이 위치를 지금 위치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알트 도미넌스 위치를 이렇게 이제 파악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보고요. 다음 이제 이더리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이제 BTC 차트고요. 현재 이제 0.0018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위치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위치는 지금 이 박스 하단부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저점 찍고 올라와서 박스 하단부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 나와서 저점 한번 높인 상태에서, 아까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랑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트 도미넌스가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해서 올라오다가 한번 눌러준 것처럼, 이더리움이 BTC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9월 달에 한번 저점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이 박스 하단 저항 맞고 다시 내려와서 한번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지금 돌아나가는 그 위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2017년도 3월달 이때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이제 달러 차트 보시면 달러 이제 주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씩 그렸습니다. 추세선 하나 그렸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20만원 깨고 내려오면서 뭐 1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이더리움 차트 모습이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떤 뭐 추세 매매를 한다거나 하면 완전히 뭐 주봉에서 주요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와서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이제 위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죠.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보시면 16달러, 뭐 9.16달러, 그리고 저점 뭐 8달러,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다가, 이 8달러 깨고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뭐 5.4달러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다가 한번 저점 반등해주고 눌러준 다음에 돌아나가면서 이 추세, 이 고점 연결한 추세 돌파시키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모습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기간을 보면, 이때 이제 고점 터치했던 이 기간 2016년 6월부터 이 돌파할 때까지 2017년도 이제 1월 달이에요. 그래서 기간도 지금도 뭐 거의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추세선 따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2016년도 이때 이제 이더리움 투자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들과 투자는 우리들과 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봐요. 뭐냐면 뭐 16달러, 18달러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뭐 박스 형태 움직임 보이다가 8달러 깨고 내려와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막 5달러 근처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더리움 뭐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아마 이때도 뭐 8달러, 6달러에 샀던 사람들도 5달러 내려올 때 손절하고 팔고 나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거의 뭐 한 4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하락해서 뭐 15만원까지 내려온 이제 위치에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20만원에 샀던 사람들도 15만원에 또 손절하고 그럼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더리움 확신을 갖고 기회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저점에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스토캐스틱 차트만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돌아나가는 주봉에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때 이제 8월달, 9월달보다 가격은 낮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어서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트 스탬프 차트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박스,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올해 이제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지금까지 박스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제 이 고점 연결한 추세를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돌파를 못했긴 하지만 거의 뭐 끝자락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이 2017년도 고점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비트코인 캐시 비트렉스 차트를 보니까 비트렉스 차트는 2017년도 이 고점하고 이렇게 고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 이미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렉스 차트랑 아까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비트 스탬프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모습이고, 비트 스탬프요. 그리고 비트렉스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이때 했어요. 이때 이제 11월 달에 돌파를 하고 박스 이 상단 중심이죠. 만약에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0.033 박스 중심 맞고 흘러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받으면서 흘러내리다가 이 박스 하단까지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렉스 차트로 봤을 때는 2017년도부터 내려오던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 내려오던 추세선을 이제 이미 돌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이제 추세선을 단기적으로 더 그려보면 지금 이제 돌파된 이후에 이렇게 흘러내렸던 이 차트에서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릴 수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 추세선까지 이제 하락 뭐 채널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하락 채널까지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리플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BTC 차트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 BTC 차트 주봉에서 이렇게 고점 연결한 추세선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이 수렴하고 있는 끝자락까지 다 왔고
뭐 이번 주든 아니면 이제 다음 주든 이 삼각수렴 돌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보시면 스토캐스틱 또한 이렇게 주봉에서 지금 이제 20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20까지 내려와서 이 20까지 내려오고 지금 저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017년도 3월달 이때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스토캐스틱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때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저점 높이고 돌아나가면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리플 차트, 원화 차트 보면서 잠깐 이제 단기적인 흐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리플 원화 차트인데 4시간 봉 차트고, 지금 이 모습을 비트코인 차트 이 모습과 이제 박필부님이 지난번에 이제 비교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비트코인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돌파될 때, 이때 이제 뭐 원화 가격으로 이제 470만원 돌파되기 전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모습과 지금 이제 리플 이 4시간 봉 단기적인 모습이 좀 이제 비슷해 보여서 그 부분을 보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처럼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걸려서 이 231원, 232원 지금 이제 이 라인을 못 넘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할지 그 부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차트 모습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렇게 하락세기 그림을 그리면 이 하락세기를 돌파합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고 흘러내려요.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다가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 15일 이동 평균선과 50일 이동 평균선 이 사이에 갇혀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그 봉 수로는 한 9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52평선, 51평선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저항 라인 근처까지 한번 올라와주고, 이때 이제 121평선이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 비트코인 위치, 지금 타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위치로 보고 있거든요. 2월 20일 리플을 보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락세기 4시간 봉에서 하락세기 돌파하고 이렇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이번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기 하단부까지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15이동 평균선과 52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한 9봉 정도 봉 개수로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한 9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52평선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지금 이제 봉이 한 3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이후에 봉 개수가 한 42개 정도 나오거든요. 42개. 이게 지금 2월 18일에 51평선 돌파시켜주고, 2월 28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한 달 동안 저점 꾸준히 높이면서 이제 올라와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 개수로 한 42개 정도 되고요. 4시간 봉에서 이제 42개 계산을 해보니까, 거래일로 이제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날짜부터 해서 7일 정도 하면 1월 5일, 1월 뭐 6일, 이쯤 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저점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가서 이 470만원 원화로 돌파를 시켜줬던 것처럼, 리플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122평선 4시간 봉에서 122평선이 이 230원 안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까지 옆으로 계속 누워주면서요, 시간을 보내고, 이 202평선이 충분히 내려오면서 202평선이 이 230원 근처까지 왔을 때 이때처럼 양봉 하나로 한 번에 4시간 봉에서 202평선 돌파시켜주고 상승해주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번에 넘어가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목을 하나 추가를 시켜보면, 일목에서 4시간 목에서요, 지금 이 돌파했던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운과 양운이 이제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이것도 박필부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건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일목을 넣어보면, 이때 물론 음운이긴 하지만 교차되는 지점은 아니지만 음운이 얇아졌던 이 지점에서 이제 돌파시키고, 이 음운위에서 안착하고 이제 깨지 않고요,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형태로 이 구름대 위에서 저점 높이면서 구름대 지지해주면서 올라가서 이 230원 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리플도 이제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Q&A로 넘어가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JC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차트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나스닥은 9,000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코스피도 2,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만 몇 달 전에 말씀하신 한국 증시가 IMF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의 경우 지지부진한 게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의 황소장에 불꽃이 꺼져야 다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감기가 있더라도 대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이거는 뭐 이제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지금 누군가는 이 22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여기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미국 뭐 재선도 있기 때문에 그 재선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코스피 차트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내년에 재선이 있어서 물론 다우지수가 내년 재선 전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코스피든 뭐 다우든 정리를 하고 전 나와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관님이 써주셨는데 비슷한 내용 같아요. 우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다, 상관관계는 뭐 없을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자금이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신규 자금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지난번에 비트코인 그때 이제 시진핑 발언 때 그때 뭐 신규 자금이 풀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팅 나왔던 것처럼 세력들이 자신들이 올릴 타이밍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느 타이밍이라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신규 자금은 오히려 언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충분히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세력들이 자신들이 끌어올린 그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들을 이제 매도해서 팔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신규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들어오는 길을 열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때 이런 신규 자금 들어오는 것도 좀 편리하게끔, 지금처럼 뭔가 까다롭게 안 하고 편리하게끔 들어오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의견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이 주식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일정 부분 자금만 빠져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락을 해서 진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돈들이 수익률 게임을 할 곳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 찾을 곳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저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잭 오은트 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고요.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조직, CBDC 연구조직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고, 뭐 이제 CBDC 장단점부터 해서 이제 담당 그 직무 및 그 지원 자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내용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이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랑 한국은행에서 어떤 이제 인력을 뽑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올려주신 내용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G7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추진 상황을 살피고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다. 하느는 27일 발표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고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암호자산, 암호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7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지난 10월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면서 한은 역시 CBDC 관련 전담 조직까지 구성을 했다. 결국 BIS, IMF, 월드뱅크, ECB까지 세력 형님들 가자고 하는 대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따라갑니다. 100%라고 할 수 없지만 90% 이상 성공할 확률을 가진 이 시장, 세력 형님들 스케줄까지 버티면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리플 589님이 이제 그림 올려주셨던 이 그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써주셨던 뭐 BIS가 거의 이제 이 피라미드 최고 이제 상단부에 있죠. 그 밑에 IMF, 월드뱅크 있고 뭐 ECB도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FRB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대형 은행들, 대형 뭐 투자은행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정부가 있다, 각국 정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라미드 조직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제고본트님이 써주신 것처럼 결국에 BIS, 이 IMF, 월드뱅크 이 금융 세력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CBDC 발행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BIS 이제 사무총장 그분께서 각국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 CBDC 준비하고 이제 암호화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결국 한국은행이 안 할 것처럼 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필요 인력들을 이제 뽑는 걸 본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써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금융 세력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각국 중앙은행들 플러스 각국 중앙 정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행복의 통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 스타트 플로어라는 게 하나의 지표 같은데요. 이걸 트뷰에서 차트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트레이딩 뷰에서는 차트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된다라고 하면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 더하기, 비교 이걸 클릭하고 이 심볼로 해서 스타트 플로어를 넣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예, 안 나오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면 댓글에 이제 써주시면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추가하면 이 지표 추가에는 있어요. 지표 추가에는 있는데 지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해도 제가 원하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스타트 플로어 이 차트 비트코인 차트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차트가 제공이 안 돼서, 혹시 이제 이 차트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걸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내용도 이제 올려주시면 같이 댓글란에 올려주시면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백이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이상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아래 링크의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영상은 내용은 빅토리 김정민 박사 비트코인이 가시화되었다 이 내용이고,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였냐면, 그때도 이 김정민 박사 이분이 비트코인 2017년도 말에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나갔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어떤 정치자금 목적으로, 비자금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리플 589님 예전에 올려주신 그 제가 오븐님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피라미드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각국 정부,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 중앙 이 정부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아까 이제 이 BIS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나오고 도입이 된 게 결국에 세계 단일화폐를 만들 목적으로 나온 거라고 하면, 그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그 BIS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각 중앙 정부에서 자신들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까지 다 컨트롤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물론 아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각국 뭐 중앙 정부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 필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퉁소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퉁소매 각시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은행이 스위프트를 버리는 건 많이 힘들어요. 그걸 버리고 리플로 간다는 건 완전 뜯어 고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협력하고 있는 체인링크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스위프트를 은행이 버리는 건 많이 힘들다. 그리고 그걸 버리고 리플로 간다는 건 완전 뜯어 고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써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로 넘어가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거기에 또 더해서 체인링크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겁니다. 예전에 어떤 산업이 바뀔 때, 뭐 2차 산업에서 3차, 1차에서 2차, 이렇게 산업이 바뀔 때, 기존 산업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기존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스위프트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과정,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오고 뭐 마차라든가 말을 이끄는 마부라든가 마차를 만드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도태되면서 없어졌잖아요. 이 창에서 없어진 것처럼 자동차가 그런 기존 산업들을 대체하면서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스위프트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스위프트라든가 스위프트의 이제 뭐 이사진 그리고 R3의 이사진이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한 통속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코인 참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방송에서 나온 볼코를 규제가 풀리는 1월부터 각국 금융권은 규제를 만들어 은행 수탁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20년 상반기 시장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볼코룰이 완화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프랑스랑 독일 암호화폐 법규를 마련해서 시장 선점 나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아래 이제 독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기업들, 뭐 수탁 서비스를 하는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관련 서류를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하고 통과된 그 기업들에 한해서 은행에다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자신들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이 이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런 업체들을 가지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주제 읽어보면 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는 독일 은행들의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는 미래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들을 대행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받고 라이센스 받은 업체들이 결국 이제 대형은행들과 협업을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조코님이 기사를 이제 올려주시고 한국은행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올려주신 기사는 지금 첫 번째 기사는요. 아까 이제 제고분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이제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 CBDC 연구 조직을 만든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또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 박사급 연구 인력을 채용한다. 그래서 보시면 6명 이내를 채용하는데 그 중에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연구 인력을 뽑는다는 내용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 부분 CBDC 관련된 한국은행 CBDC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결국 이 화폐 개혁을 할 것이냐 뭐 안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폐 개혁을
우리나라도 이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에딘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리고 조코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으로 콴유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한 소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안전자산은 위기가 올 때만 두려움을 연료로 가치가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는데 만약 안전자산 가치가 계속 폭등하면 돈은 찍어내는 대로 안전자산 가치로 몰려 디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생산성 있는 일 대신 금 캐고 비트코인 마이닝만 하게 되겠죠. 금융가에서 찬밥 신세가 됐다시피 비트코인도 결국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실질적 유틸리티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콴유님처럼 비트코인도 결국에 이제 없어질 거다. 이 시장에서 0으로 갈 거다.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없어지고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번에 뭐 지미송이었나요? 비트코인 그 개발자 분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미래를 내가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서 어느 한쪽에 나는 비트코인만 사겠다. 나는 뭐 리플만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일정 부분 알트코인도 보유하는 게 저는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터넷 혁신 때 당나귀, 포리바다 등 수많은 혁신이 터져 나왔지만 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뿌리다 보니 컨텐츠 메이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이 됐고 현재 그런 불법 프로그램은 모두 없어졌죠. 결국 미래에 살아남는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에 모두 끌려다니는 형국이지만 이런 장애 분위기는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일단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가올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브렉시트, 미중 무역 갈등 등 경제위기 상황이 조금 연기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이자 미래의 주요 자산이 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어 당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암호화폐 사용도 늘어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이제 스위트님도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경제위기 상황이 오지 않아 암호화폐 상승이 지연되고 있다 생각해요. 세력을 떠나 수요가 있어야 상승이 될 텐데 지금 부동산, 주식 등이 상승하고 있으니 암호화폐의 투자가 적어서 상승이 지연된다 생각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부동산, 주식 등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명히 거품이 꼈고 이거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산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서 충분히 싸고 리플 같은 경우 또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호재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빠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을 기회로 이렇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지 안목이 있어야지 저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이제 올려줘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XRP99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건데요. 제가 차트 분석이 좀 약해서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데 리플 원화 차트 주봉에서 BTC 차트를 겹치면 희한하게 BTC 차트가 선행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거나 분석해서 공유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3달째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종종 관찰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좀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배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땡겨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면서, 물론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알트코인들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이와 같이 이제 리플 같은 경우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알트 도미넌스, 아까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거에서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이 34.7을 돌파해서 알트 도미넌스가 이와 같이 슈팅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이런 현상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 후 물가 10배, 돈은 휴지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 한국은행이 CBDC 발행으로 화폐 개혁을 하면 종이돈이 사라지니까 일단 뱅크런은 안 일어날 테고 돈이 휴지가 되어버리는 일도 없겠죠. 하지만 법정화폐를 디지털화 하더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같이 저금리에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부채가 산더미에 자산 거품 현상이 지속된다면 언젠간 반드시 터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자산 밖에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금은 실제 물품, 상거래에서 소액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경제 붕괴가 오고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암호 자산으로 상거래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놓고 페이 시스템과 연결시켜 놓고 대기 중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탑재만 해놓고 아직 개시는 안 하고 대기 중.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암호화폐 결제 가능하게 될지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급변 사태 발생 시 곧바로 암호화폐 상거래 개시하는 걸로 소설을 써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일단 이 영상 올려주신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이제 만나러 갑시다인가요? 아마 이제 이만갑에서 이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개인의 돈을 빼앗겼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영상을 제가 이제 쭉 봤는데, 영상 내용은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5번에 걸쳐서 화폐 개혁을 하고, 그 5번의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북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보면 다 뺏겼다.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가 완전 종이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구 화폐를 국권을 바꾸는 것도 제한을 하는 바람에 각 가구당 바꿀 수 있는 돈을 한정시키다 보니까 결국에 다른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약간 수수료를 주고 또 돈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하루아침에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이렇게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 일루미너티 카드, 돈 카드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작은 물고기부터 차례차례 이제 먹힙니다. 차례차례 먹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먼저 이제 피해를 보고요. 피해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화폐 개혁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CBDC 발행하고 에린 스미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지금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들까지 이런 수순으로 CBDC 발행과 또 이제 화폐 개혁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에린 스미스님 써주신 것처럼 암호 자산밖에는 저도 이제 탈출구가 없어 보인다. 암호 자산과 이제 금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